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송희입니다.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초청하여 문화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문화 콘서트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 문인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물론 독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강석기 시인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죠. 네. 제2시집 곁에 두고 싶은 향기를 출간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한 22년도에 등단을 하시고 등단을 하시자마자 이거보다 2배나 두꺼운 첫 시집을 상제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2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굉장히 지금 어디 가나 제가 자주 뵙거든요.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셨는지? 사실 학창 시절부터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습작 활동을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키우고 하느라고 잠시 접었다가 50대 중반쯤 아이들 다 출가를 시키고 좀 빨리 제가 아이들 결혼시켰어요. 이제 부모로서 역할이 끝나니까 이제 뭐하고 살지? 그런 고민에 하다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창 시절에 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일찍은 사실 2022년대 했지만 그 전에 한 4, 5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22년도에 일찍하고 다시 2년 뒤에 곁에 두고 싶은 일찍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연세도 좀 있고 벌써 아이들을 출가시켰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그럼 하필 그 많은 장르 중에 우매한 질문이긴 한데요. 왜 하필 시를 쓰세요? 저도 원론적인 답변할게요. 시를 쓰는 이유가 제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시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감동을 느끼거나 시적 영감을 얻었을 때 그걸 말로 하면 순간이잖아요. 글로서 남기면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그걸 보고 공감을 한다면 이 또한 또 보람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1시집도 동백이라는 시집을 얼핏 보고요. 이번 2시집도 준비하면서 이제 꼼꼼히 좀 챙겨 읽었는데요. 시인님의 시세계라든가 시적 성향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일집에서는 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 행복 이런 걸 모토로 이렇게 썼는데 이 집에서는 좀 서정적인 시를 좀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시를 기본적으로 그 시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 3대 요소가 음악성, 회화성, 의미성이잖아요. 의미성에 좀 방점을 두고 시에 뭔가 뼈가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자가 그냥 시를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시인이 되기까지 혹시 우리 강시님께 영향을 미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일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쓰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1년 동안 일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쓰는 사람은 성공할 사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일기를 쓰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그게 가슴에 박아가지고 그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썼는데, 일기라는 것은 사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시는 일기는 그런 아니잖아요. 자기에 대한 어떤 기록이지. 근데 그렇게 기록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 생각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 생각이나 느낌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나 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백일장대라든가 그런 그 무대 그런 공모전에 출품도 하고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랬던 것이 아마 시를 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연배가 차이 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일기를 검사하는 시대라니까 어떻게 좀 네. 같이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격이 참 독특하세요. 예. 우리는 보통 이게 자기가 쓴 거를 감추는데 남에게만 보여주고 싶다고 하니까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작품집에서 세 번째 시 부활이라는 시가 좀 궁금했거든요. 예. 이 작품에 대해서 작품 뭐 창작 과정이나 갖고 있는 뜻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흥망성쇠라는 게 누군가에나 다 있잖아요. 살아면서 그 곡절이 있는데 저도 한때는 좀 그에게를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다. 그 말을 저는 믿고 힘들지만 꿋꿋이 이렇게 견디고 열심히 또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재기를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저는 제목을 그렇게 해서 저희 어떤 그 경험을 거기 부활이라는 시에 녹여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어렸을 때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 게 있었는데 등단할 무렵에 그걸 안 버리고 갖고 있다가 스승한테 보여줬더니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지 못했는데 좀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를 물론 희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작품을 보면 강시님의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삶을 대하는 시선이 가족사나 주변을 섬세한 그런 부분에 닿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성처럼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시인님이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 시인님께 어떤 의미로 또 소중한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 시 제목에 모가라는 시가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모과는 모양새도 못생기고 또 맛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런데 그 또 모과 꽃이 이런 일반 꽃들은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나중에 피는데 모과꽃은 안 그래요. 잎사귀가 먼저 피고 꽃은 그 뒤에 펴서 모과꽃이 피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과를 제가 보면서 가을에 이제 모과꽃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모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그것이 그 꽃이 피었을 때 그 순결하고 청순한 마음이 어떤 지표처럼 그 남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모과 그 향기를 사람들은 그 모과 과일은 먹지 않지만 향기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차안에라든가 거실이라든가 하나씩 누구나 두고 그 향기를 이렇게 모과 향기를 좋아하는데 저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 모과 향기처럼 곁에 두고 싶은 향기가 되고 싶어서 제가 그 모과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목도 그래서 곁에 두고 싶은 향기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함께 불교문학회 회원으로도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불교가 시인님께는 작품 창작에 큰 영향을 주는지요? 예, 많이 되죠. 사실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떤 정적인 종교잖아요. 그리고 또 시도 보면은 어떤 사유를 해야 되고 정적인 그런 예술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시도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어떤 시적 영감이 떠오르고 시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불교와 시를 쓰는 작업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를 쓰는 작업이 사실 저는 언어로 돌을 닦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그 언어 낱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한 10시간 동안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치열하게 저는 시를 쓰는 과정이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와 시를 쓰는 작업은 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멋지시네요. 제가 아는 어느 시인도 서정춘 시인님으로 기억하는데 점 하나를 찍을까 말까를 40일 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라는 작업이 굉장히 엄중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라이온스 클럽 회장도 맡아서 하시고 또 막 단체에 어떤 행사든지 이렇게 시간을 막 내셔서 쪼개셔서 다니는데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면서 쉬는 대체 언제 써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떠오르는 영감을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저녁에 늦게 이렇게 저는 주로 밤늦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 정리를 하고 그부터 입력을 해놓고 주말에 또 시간을 내서 첨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를 쓴다기보다 시를 짓는다고잖아요. 집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시도 짓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저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써놓고 그걸 고치고 그런 과정을 집을 짓듯이 그렇게 꾸준히 해서 어떤 때는 시 한 편을 완성하는데 몇 달도 걸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명상을 하거나 뭐 사색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너무 담고 싶은 시인의 시를 필사를 하거나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하거든요. 우리 시인님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특별히 나만이 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건지산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은 늘 하는 그 풍경이지만 항상 갈 때마다 새로워요. 나무와 꽃과 새들 그런 풍경들이 늘 새롭고 또 사계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 자연을 저는 보면서 그 겉모습보다는 그 사물의 내면 속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사물의 언어를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입장이 되고 때로는 새의 입장이 되고 꽃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상이 떠오르고 그런 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상당히 경지에 이르렀네요. 날마다 같은 사물을 보는데 다른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는 그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굉장히 경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님의 작품 중에서 정말 아끼고 암송하는 시가 있다면 육성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시도 제가 예전에 그 호숫가에서 18년 정도 제가 살았어요. 경천 저수지 화산에 있는 그 저수지 옆에서 항상 이렇게 물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그 물먹이라고 하나요? 물먹을 때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그 현상을 보고 제가 쓴 시입니다. 네, 일단 써볼까요? 네. 제목은 생과 사입니다. 뱃새에 쫓긴 빙어 한 마리가 사력을 다해 도망친다. 타다다 수면 위에 그어지는 한 획. 그렇다. 살아간다는 것은 저처럼 치열하게 획을 그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잔잔한 수면 아래 생과 사가 노을거린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 강신님의 첫 번째 시집에서 한 행위, 한 구절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텃밭이라는 시였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행에 그대라는 씨앗을 살며시 꺼내봅니다. 이거가 쉬운 말인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도 이제 시를 쓸 때 그 과정들을 보면
초록이 너무 좋아서 초록을 보다가도 그 속에서 연상되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노을을 보면서 노을만 예쁜 게 아니라 노을을 같이 갔던 사람이 떠오르고, 이렇게 어디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사람이 같이 끼어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대라는 씨앗을 가슴에 심고 있는 시인이구나, 그리고 살며시 항상 꺼내보고 그걸 또 시로 창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입가노무시 안 쓰고 싶다 할 때는 없으세요?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저는 제 시뿐만 아니라 좋은 시를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제가 감히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좋은 시도 가끔 이렇게 보면 저는 그때마다 위축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의외로 의욕이 이렇게 더 불타올라서 항상 저는 시상이 안 떠오르거나 또 제가 나태해질 때는 좋은 시를 읽으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하고 좀 다르네요. 네. 저는 좋은 시를 보면 막 화가 나요. 나는 쓰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시를 창작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발견을 하지? 이러면서 한참 좌절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는 시 중에 미담문학상에 선정됐던 장성남 시인의 시를 정현종 씨가 심사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 10번은 말했던 것 같아요. 이 귀절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장성남 씨의 마당에 배를 매다라는 시였는데, 마당 밖으로 나가는 징검다리 끝에 몇 포기 저녁별 연필 깎는 소리처럼 떠서, 이 대목이거든요. 그 정현종 씨가 심사를 하면서 별이, 뾰족뾰족한 별이 연필 깎는 소리로 떴다고 표현한 이 한 구절 때문에 다른 작품 보지도 않고 선정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구절, 또는 여기도 저보다 훨씬 시를 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시를 보면 좌절부터 해요. 나는 시를 그만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삶에 크게 얻은 게 있다면 뭘까요? 또는 문학을 안 했다면 나는 이런 걸 했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시를 이렇게 쓰면서 제 자신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좀 깊어졌다고, 제 자신이 깊어졌다고 할까요? 깊어지고 좀 진중해졌다. 사실 저는 예전에 좀 와일드한 그런 편이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사물의 내면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를 하게 되고 사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깊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를 쓰기를 참 잘했다. 아마 시가 지금 강신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언의 절사라고 해서, 어떤 분은 절의 말씀이다, 고요할 때 이렇게 우러나는 소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수행과 시가 강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문단 활동을 오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짧은 기간에라도 글은 이제 많이 쓰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문단 등단하지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일집 동백이라는 시집을 냈잖아요. 동백이라는 시를 아는 지인에게 제가 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지인이 대학의 무용과 교수였어요. 그걸 보고 영감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저한테 동백을 모토로 시나리오를 저한테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본다고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줬는데, 그것이 도 공모전에서 선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을 따와가지고 소리문화의 전당 모학당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발레 공연을 제 시를 모토로 동백을, 제목도 동백 국대붉은 언약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모학당이 1700석이 만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무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JTV 유진수 아나운서가 또 제 시를 방송을 해주고 그래도 제가 그날은 꼭 연예인이 된 것처럼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자고 사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네, 그때는 좀 시를 쓰기 제 시인이 됐다는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공연이 있다는 거를. 네.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세히 들었고요. 동백이라는 시가 저는 그 무대에 올려졌다 이렇게 전해 들어서 그 현장에 가보지 못했는데 아예 곡을 써서 주셨군요. 앞으로는 지금 1시집과 2시집이 그 굉장히 섬세한 가족사나 어머니 모정 그런 것을 쓰셨다면 앞으로 창작 또 다른 어떤 테마로 쓰고 싶다던가 창작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도 퍼내야 될 보물이 엄청 있으신지. 제가 이제 직업이 장례식장을 하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모니터에 어젯밤 죽은 사람들 얼굴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경계가 없지 않나.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다고 그러고 죽어있는 것이 죽어있다고. 그래서 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좋아해요. 이 세상에 온 것이 그냥 소풍에 왔다가 가는 것처럼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사유하고 해서 그런 걸 주제로 작품을 좀 쓰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미 그 반 깨달음을 얻으시고 같이 날마다 보는 똑같은 것도 새롭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직업에 관계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사색은 누구나 가지고 갈 그런 습관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또 다른 질문은 거의 없고요. 시인님께서 이제 또 문단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문학 우리 전북 전주문인협회나 전북 문단에 어떤 바램이나 떠오르는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좀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단에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제 일단은 그 문인협회 회장님이나 시인협회 회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다 연로하신 원로 시인님들, 원로 문인들만 계셔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문단이 어떻게 될까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좀 젊은 문인들을 영입을 좀 하는 노력을 해서 문단이 좀 활성화됐으면 젊어지고 그런 나름대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강태님께 부탁한 적 있어요. 네. 사람들이 오라고.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 강석희 시인님을 모시고 진행한 콘서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솔하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문단과 사회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계속 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